지금 뭐냐? 지금 가장 비극은 뭐냐면요. 국가 자국 이익 중심주의, 소위 국가주의 방식의 패권 국가를 추구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요. 중국.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뭐냐면 가장 커다란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다시는 그러니까는 소위 중화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 20세기에 중국은 19세기와 20세기에 중국은 자존심을 엄청 해서 자존심이 엄청 상처가 난 나라라고요. 네? 상처가 난 나라죠.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망신을 당한 시대가 없잖아요. 서구 백인들에 의해서. 네? 그런 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저는 최고의 목표라고 봐요. 최고의 목표. 그러니까 계급보다도 민족의 이익이 우리 사회의 개념을 보면은 민족이 계급보다 우위에 있는. 예? 근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거를 그러니까 푸시하는 측면도 있죠. 미국의 어떤 위협, 압력에 대응을 하려면은 중국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국가가 그러니까 제1의 목표는 미국을 그러니까는 미국의 압력을 막고 그리고 뭐냐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가는 일이 예? 이게 그러니까는 중국의 그러니까 저는 최대의 국가 목표라고 봐요. 공산당에. 예? 근데 미국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가졌던 패권을 포기할 수 있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 왜? 패권주의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 안 합니다. 예? 소위 달러의 패권 포기? 그 다음에 뭐냐,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경찰 국가하는 이런 거 포기? 이거 절대 못해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밀리고 있다고 하는 핵심 얘기가 뭐였었어요? 미국이 강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군사력, 그다음에 달러 이거잖아요. 군사력 축적에 그러니까 열을 내고 앉아 있는 거야 중국이요. 예? 2030년까지는 쫓아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 보복 대비를 달러의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저는 그러면서 뭐냐면은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쫓아가겠다 이거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중국이 트럼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심하게 일어났잖아요. 한때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한 4조 달러 가까이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쭉 줄어들었는데 3조 달러는 최소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3조 달러를 지난 한 10년 가깝게 3조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네?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외환 보유액 중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중국이 미 국채 보유액을 많이 줄였죠. 많이 줄였습니다. 네? 많이 줄였죠. 외환 보유액에서 미 국채 비중을 한때 1조 3천억 달러가 넘었던 것을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운 7,800억 달러 밑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줄었는데 이 줄인 건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 미국으로부터 미 국채 가격 손실도 이런 것도 다 고려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됐을 때 중국 자산 동결할 수 있거든. 네? 러시아가 당했잖아요. 네? 미국 리스크를 미국이 중국에서 탈중국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도 그러니까 탈미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딴 살림 살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반 아마추어들은 중국이 그러니까 제일 커다란 손인 미국채를 줄이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1위가 일본입니다. 1조 한 1,000억 달러로. 2등이 중국이지만은 3등이 영국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영국이 한 7,300억 달러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뭐냐면은 중국이 줄였다고 해가지고 이게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지 아세요? 미 국채는 많이 발행했는데 중국은 많이 줄였어.
일본도 심지어 일부 줄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저기 저 엔화 같이 방어하기 위해서, 네?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줄였어요. 그런데 대신 미국채를 사주는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연방 국가들입니다. 영연방 국가들. 영국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수천억 달러씩 다 늘렸어요. 최근. 네? 이 영연방 국가는 그런 점에서 운명 공통체입니다. 앵글로색슨 저거는요. 군사에 있어서도 앵글로색슨 우리가 이글 아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한 거야. 그럼 영국은 있잖아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인 나라거든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운드 찍어서 시장에 사들이는 거예요. 달러 왜 저기 사들이는 거예요, 그냥요. 미국 지원해 주는 거지. 캐나다도 수천억 달러 늘렸어요. 네? 주로 영연방 국가들이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패권이라는 것이 같이 공동 운명체처럼 영연방 국가들이 이렇게 묶어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때부터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이거 중국이 너무 미국에 대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가지고 생기는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의 경제 주권을 침식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저기 경제 엘리트들이요, 금융 엘리트들이. 그래서 오바마 때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죠. TPP 환태평양 저 오바마 때 만든 거예요. 그거 중국 견제에서 만든 거거든요. 트럼프는 뭐냐면 그거 가지고 그 정도는 안 돼 해가지고 더 이제 그러니까는 저 무역 관세 압박으로 들어간 거고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바이든은 더 하잖아요. 트럼프는 좀 더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결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러분들 거의 중국이 뭐냐면은 외환보유액 중에서 금보유액이 그 변화, 기조 변화에 대응을 해서 변화한 대표적인 지표가 금보유액입니다. 중국의 금보유액이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한번 점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트럼프 집권이 때부터 또 한번 점프하고요. 바이든이 가면서 또 한번 이제 올라가고 있죠.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금 가격이 엄청 올라갔죠. 예? 엄청 올라갔죠. 제가 내 주변에서 볼 때 금 투자 좀 그러니까 듣는 척 안 듣는 척 하더니만은 금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이 줄인 미국채를 누가 대체했는가 봐보세요. 중국이 한 5,400억 달러 정도로 줄였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한 700억 달러 정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본은 엔화 가치 방어하게 된 겁니다. 엔화 가치 방어한 건데 브라질이 한 200억 달러 줄였고 러시아는 거의 그러니까 한 1,4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다 줄였습니다. 네? 뭐 저기 이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쫓아내 버렸으니까는. 근데 영국이 한 5,800억 달러를 늘렸고요. 네? 5,800억 달러를 늘렸고 캐나다가 3,200억 달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엄청나게 사들인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많이 가 있는 아일랜드가 한 2천억 달러.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서방 동맹들이 이렇게 이걸 메꿔준 거예요. 한국도 늘렸지만은, 늘린 것도 있지만은, 예?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뭡니까? 검은 돈들이 나가져 있는, 데서, 룩셈부르라든 케이먼 군도에서, 이거는 뭐냐면 개인 민간 투자가들이 많이 이제 매입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봐보세요. 올해 7월달까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하고 무역 수지 추이를 봐보세요. 보게 되면은 2001년도부터 2018년도, 22년도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회복되면서 쫙 이렇게 파란색이 뭐냐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출하는 수출 금액이에요. 이건 계속 증가세가 유지가 됐죠.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도 계속해서 증가해 갔죠.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이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저거를 이제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지렛대로 사용을 하는 것을 미국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중국은 뭐 함부로 그러니까 손실 보면서 처분 안 하겠지만은, 예? 서로가 그러니까 이 양쪽에 다 이해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위협할 수 있는 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달러를 많이 못 갖고 있게,
중국이 달러를 갖는 힘은 결국 뭐냐 무역에서 발생하니까 무역을 그러니까 축소시키겠다 이거예요. 무역 수지라든가 수출 이걸 중국에 미국 수출을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은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는 화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완전히 저는 진입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크게 안 줄어들잖아요.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에서 그러니까 못 줄입니다. 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거든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본의 그러니까 금융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한번 봐보세요. 일본이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일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파란색 막대기고 외국인이 일본 국채 보유하고 있는 게 오렌지 색깔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저기 2019 아베노믹스가 2013년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베가 그러니까 막 돈 찍어가지고 엔화 가치 그러니까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늘리겠다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해가지고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오렌지 색깔의 수치가 좀 떨어졌잖아요. 2014년도까지는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일본 국채로 투자하는 것을 달러로 환산해야 되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이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요. 이게 단위가 조달러입니다. 단위가 조달러예요. 7,700억 달러까지 줄어들다가 그다음에 그 이후 2015년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2019년부터는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가 일본의 외환 보유액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거죠. 왜 그러냐? 일본의 그러니까는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수출 증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 가치 떨어뜨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일본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겠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안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못 벌어들이죠.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은 정체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그러니까는 그 일본 국채 매입액은 국채를 많이 찍어내니까는 그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역전까지 생긴 거예요. 2019년, 2020년에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엔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막 생긴 거죠. 최근에는 거의 그러니까 이걸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달러 밑으로 안 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이제 외국인의 이제 보유 비중이 일본 국채 JGB에 대해서 보유 비중이 그러니까 이 오렌지 색깔 수치입니다. 한때는 105.8%까지 올라갔다는 거.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90.7%가 내려왔지만요. 자, 이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지준율을 인하했잖아요. 중국의 통화 정책은요. 이게 우리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별로 경기 부양 효과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도요. 돈이 안 돌아요. 화폐 유통 속도 보세요.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빠르게 일본을 쫓아가가지고 화폐 유통 속도가 0.5도 안 돼요.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지준율 지급 준비로 인하한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중에 공급해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경제에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돌아요 돈이요. 이게 중국 경제도 그럼 뭔 거냐? 제가 볼 때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 부동산의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속도 조절, 더 이상은 이제 급격한 구조조정은 이제 중단하겠다는 저는 신호로 보이더라고요. 중단하겠다. 실물 경기 부양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알아요. 소비 안 살아나잖아요. 일자리 안 만들어져요. 네? 금리 이게 지준율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요. 그리고 뭐 주가 부양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특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 그러되고 있잖아요. 중국의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을 봐보세요. 쭉 이렇게 특히 저기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하락해왔거든요. 하락했는데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돈이 안 돌아요, 돈이요. 일자리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중국의 가계 저축률, 돈이 해봤자 다 그게 저축으로 돼가는 거예요. 돈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금리를 내리면요, 그 돈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별로 저기 만지지 못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수중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게 다 어디에 저축되고 재테크로 들어가고 그러죠. 네? 중국의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2021년 3분기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부동산이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좀 속도를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전 지준율 인하가 바로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에 대한 저거라고 보고요. 자,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도 그랬듯이 민족 문제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계급 문제보다. 중국이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상징적인 게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9월 23일자니까요. 중국의 새로운 계급 투쟁이 그러니까는 싹트고 있다 이거예요. 경제가 이게 그러니까는 그 둔화함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사회 집단들 간에 그러니까 소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즉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는 그 불평등이 그렇게 사회 문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이 균등하게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따른 혜택이 균등하게 배분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이 혜택을 보거든요. 경제 성장이 높을 때는요. 우리 7, 80년대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서도 그랬듯이요. 네? 그런데 경제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은 많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혜택을 못 봅니다. 혜택을 못 봐.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 갈등이 최근에 그러니까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된 기사를 제가 그대로 겁니다. 이게 중국말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회고화인데 사회고화라는 게 뭐냐? 사회가 그러니까 딱딱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고정 그러니까 사회 계층 이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계층 이동이. 여기 3 generations in tobacco가 나온 게 뭐냐면 연초 3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담배 인상 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국영기업, 중국은 국영기업이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국영기업 이런 게 좋은 일자리지. 이게 그러니까 대를 물려가면서 한다 이거예요. 대를 물려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경제는 굉장히 이게 이제 성장률은 둔화되어지면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은 사회가 굉장히 신분 이동이 어려워지고 고착화되어지고 있고 이런 데 빠지면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들은 그러니까는 대를 이어가서 그러니까 신분이 그러니까 대물림 되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이런데 불만이 그러니까 싹트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되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한때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을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열심히 일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었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교육기에도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우리처럼요. 사교육을 바로 하고 정실주의 인사 서로 커넥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 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시진핑이 공동 번영을 이걸 얘기한 게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죠. 나왔는데 여기에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이 2019년도에 뭐냐면 중국 공산당에서 2019년도에 이 예국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예국 일부 국가들은 중산층이 붕괴하게 되면은 사회가 분열이 되고 정치가 양극화돼지고 그러다 보면 포퓰리즘이 많이 난다. 그렇죠. 극단의 세력들이 증가하면서 포퓰리즘이 가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요.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그래서 사회가 정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예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단지 뭐냐면은 중국도 부정적인 감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돼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잠재적인 정치적인 위험이라고. 잠재적인.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그러면서 이제 공동 부유가 나온 거죠. 함께 잘 먹고 사자는 이거를요. 네?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사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 한 나라의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 사회도 굉장히 이 지금 사회 정체가 심각하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다. 이걸 인정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회 이동성, 그러니까 소위 신분의 계층의 이동성이죠. 이것에 대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장애물을 제거해야지만이 경제가 그러니까 지속적이면서 건강하게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중국 공산당이 계속 하는 이유가 중국 사회도 이 계급 문제가 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 속에서는 이 계급 문제보다도 민족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민족 문제를. 미국의 어떤 하나의 이 압박, 위협, 네? 이걸 위해서 그냥 국가가 모든 것을 틀어주고 국가가 통제하고, 네? 이런 것을,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권력 유지이기도 하고 중국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 외세 간섭이든가 외세 저거에 대한 이 역사적인 상처 이런 것을, 이런 게 지금까지 잘 작동하고 있죠. 민족주의 이거에 그러니까 호소하는 것이요. 이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는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내부적인 그러니까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다 뭐냐면은 이게 해외에서 그러니까는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책동에 연결시켜가지고 탄압하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요, 사실 공존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공존하는 게 쉽지가 않은 저겁니다. 공존하는 것이요. 왜? 미국은 자기의 저거를 패권을 양보할 수 없어. 중국을 주저앉혀야 돼. 중국은 절대 그거를 용납할 수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지막 그러면 미국의 그러니까 수단은 뭐냐? 미국은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죠. 중국이 더 군사력을 축적하기 전에 군사적으로 어떤 간에 군사력을 이용하는, 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중 대립의 극대화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반도 전쟁이기로 지금 구조 속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충돌할 때 되게 극단적으로 전쟁이 만약에 한다면은 자국의 피해는 가장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상대방한테 타격을 최소한 입히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상대방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한반도, 대만, 이거죠 뭐. 네? 남중국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 다음에 이 한반도 이쪽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봐보세요. 이게 하나 예인데 미중 간의 군사력 격차를 보여주는 하나 지표 중에 하나가 핵무기 보이잖아요. 핵무기요. 전 세계 작년 기준으로 12,512개 핵탄두가 있는데 러시아가 제일 많죠. 한 5,900개 정도로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한 5,200개 정도. 중국이 410개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자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이걸 빨리 쫓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네? 중국이요. 빨리 쫓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쫓아오기 전에 뭔가 그러니까는 자기의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중국을 주저앉히는데 앉히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이요.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직접 중국을 가기보다도 소위 말해서 중국의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이익이 모여있는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 이쪽을 그러니까는 미국은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한국은, 대만은
결국 종속변수잖아요. 종속변수잖아요. 종속변수라는 게 뭡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한테 그러니까 뭘 결정을 할 때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NO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미국이 결정한 대로 그러니까 가능한 걸 수용을 해야 되는, 그게 종속변수잖아요. 종속변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강대국을 이걸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이것을 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이 충돌을 막을 수가 있겠는데, 이 양강대국을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나머지 국가들의 힘이 없을 때는, 나머지 국가들이 거의 종속변수가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어지냐가 문제일 뿐이지,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 거냐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글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 속에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의 종속변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이익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대립에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그러니까 전락하게 되면 그건 이제 비극이죠. 그러면 한반도 전쟁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핵전쟁 같은 경우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종속변수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 뭡니까? 약한 나라들끼리 연대를 해야죠. 약자들이 항상 그러니까 약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연대와 협력이죠. 연대와 협력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은 계속해서 뭡니까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왕초노로 하기 위해서 내 편에서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아세안은 뭐냐면 그 줄 세우기를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줄 세우기를 강요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나라들이 많다고요. 세계에는. 많죠. 이 줄 세우기를 거부하는, 줄 세우기를 그러니까 강제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들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대한민국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민족의 그러니까 우리가 안위를 위해서 이거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왜? 이게 안 되면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까 핵무기 딱 보니까요. 밑에 자료 보게 되면은 핵무기 하나가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사상자가 생기냐? 58만 3,16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맨 밑에 있잖아요. 예? 58만 3,160명이 핵무기 하나 터졌을 때. 예? 저거 죽는 사람만 저거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비극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위협이 우리가 좀 심각한 것뿐이고요. 대만도 그렇고. 그럼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연대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왜? 힘이 없는 나라들은 가능한 한 합쳐야지만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을, 자국의 편으로 만들려면은 그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할 게 아닙니까?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같이 연대하는 나라들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윈윈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연대를 만들고 같은 목소리를 내자, 같은 목표를 지향하자, 이걸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강한 팀을 형성하는 거죠. 아세안이 그러니까 10개 국가가 힘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대응을 하듯이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런 리더십을 저는 소프트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넘어서 소프트 리더십 국가가, 그리고 우리는 전환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소멸의 길을 갖고 있다잖아요. 대한민국 자체가 문명 소멸의 이 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다고. 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이건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리고 이 시간표와 중국은 뭐냐, 한 2030년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을 이제 그러니까
그 추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거꾸로 뭡니까요? 그 전에 뭔가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네오콘 같은 미국의 집단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만약에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건 뭐 한국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가 다 그러니까 이게 저 이제 빠지는 거죠. 동북아. 거기 전 세계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편이 나눠지면서 세계 전쟁으로 그러니까 세계 대전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 세계의 평화 그러니까 다 일치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걸 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소프트 리더십 국가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건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단군에 있어서 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리더십이 주변에 동북아에서 이 주변에 있는 이 부족들이 같이 그러니까 윈윈하는 모두가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아에 그러니까 커다란 저기 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국이라는 표현을 가지만은 한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명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 소프트 리더십 국가가 돼야 된다. 한국이. 지금 미중 간의 충돌은 저는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불가피하고 봐요. 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은 절대 그러니까 가만 안 놔둡니다. 중국은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남은 건 충돌인데 충돌할 때 충돌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들의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기들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진짜 이 역사 속에서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이게 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